북한 특수부대의 월급이 겨우 80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에 반해 그들의 훈련과 노동의 강도는 감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군인들 사이에서 전투보다 중요한 건 생존이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전투와 전혀 관련 없는 일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곳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철민입니다. 북한 특수부대에서 10년을 보냈죠.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전투 기술을 배우는 군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죠. 지금도 그날이 선명히 기억나는군요. 첫 겨울 발이 얼어붙는 고통을 견디며 훈련장을 돌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군화는커녕 제대로 된 신발도 없었어요. 동료들의 발은 하나둘 동상에 걸렸죠. 하지만 부대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약한 놈은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는 말만 돌았을 뿐입니다. 한 번은 영하 30도의 날씨에 12시간을 버티다 전우가 쓰러졌어요.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의식을 잃은 거였죠. 하지만 지휘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신은 조용히 치워졌어요. 부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에서 공포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군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외화벌이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우리는 벌목장으로 보내졌어요. 처음 벌목장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m가 넘는 거대한 나무들을 맨손으로 잘라내야 했죠.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후임 박민재였죠. 민재는 유난히 성실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휴식할 때도 묵묵히 일했고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민재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작업장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날씨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저희는 추위에 떨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원목을 운반하던 민재의 발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은 민재의 몸이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상부에 쌓여있던 수십 개의 통나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민재의 몸이 순식간에 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달려가는 제 발걸음이 이토록 더디게 느껴진 적도 없었어요. 통나무 더미 사이로는 민재의 손만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 손가락 끝에서 생명의 마지막 신호가 전해져 왔습니다. 미친 듯이 통나무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맨손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크레인은커녕 지렛대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저의 절박한 노력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필사적으로 상급자를 찾아 뛰었죠.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얼음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그냥 묻어버려. 사고는 없던 걸로 하고. 현실감이 없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당장 장비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고 절규했지만 상급자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민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재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청하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벌목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시신은 이미 처리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은 계속됐죠. 아무도 민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숫자로, 통계로 처리될 뿐이었죠. 달빛이 차갑게 비치는 가운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사는 곳인가? 이런 곳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민재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가 늘 꿈꾸던 더 좋은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또한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민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저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야 한다고.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민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보여준 희망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기로 한 거죠. 계획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매 순간 저희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연기했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탈출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동료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체제에 충성하는지, 누가 겉으로만 따르는지를 파악해야 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눈에 띈 사람은 이명호 중대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중대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깊은 우울이 서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상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이명호 중대장을 지켜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는 부하 병사들의 생활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병사들은 이불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죠. 결핵에 걸린 병사가 기침하는 소리, 영양실조로 쓰러진 병사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명호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우리 부대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다. 강철민 동무, 이런 대화는 위험할 수 있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핀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어제 또 한 명이 죽었어. 20살도 안 된 병사였는데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갔네. 이건 군대가 아니야? 이건 지옥이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명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출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 병사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부하들을 지켜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동료를 만났어요. 부대 간 연락 업무 중에 마주친 여군 장교 정유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서류 전달이었죠. 하지만 그날 정유진이 전해준 서류 사이에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탈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기 힘든 방식으로 저희는 연결되었어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장교 계급을 달고 있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남군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혹했을지도 모르죠. 정유진은 여군으로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생리대조차 지급되지 않는 현실, 끊임없는 성희롱과 폭력,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우.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출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 셋은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였죠. 각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누며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매일 밤 우리는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감시 사각지대, 순찰 경로, 울타리의 취약점까지. 모든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이명호는 중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유진은 여군 부대의 특성을 살려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특수부대의 경험을 살려 실제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누군가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 성공하더라도 가족들이 받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혔죠.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명호는 어린 딸이 있었고 정유진은 병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곳에 남아있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 들키지 않게 암호를 정했고 만남의 장소도 수시로 바꾸었어요. 한 번의 실수가 3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이명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달에 부대에 재배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였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탈출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죠. 계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어요. 각자의 역할도 정했죠. 이명호는 부대 내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정유진은 필요한 물자 조달을, 제가 실제 탈출 경로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던 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않기로, 끝까지 함께 가기로,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잡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기로 약속했죠. 이제 남은 건 시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민재를 생각했어요. 민재야, 이제 곧 자유를 찾아갈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더 나은 세상으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부대 재배치의 혼란 속에서 저희는 탈출을 감행했어요. 첫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루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두만강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겨울철 강물은 살을 내는 듯했고 수심은 예상보다 깊었어요. 강 건너편에서는 중국 측 경비병들의 순찰 불빛이 보였죠. 저희는 숨을 죽인 채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자마자 물속으로 들어섰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가슴께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유진이 잠시 비틀거렸지만 이명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한치의 소리도 낼 수 없었죠.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만 같았어요. 건너편 기슭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성공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도전이었죠. 삼엄한 경계 속에서 철조망을 넘었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하나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북송될 것이 뻔했습니다. 군복은 이미 버렸지만 저희의 걸음걸이와 말투는 쉽게 숨길 수 없었어요. 중국 땅에서의 첫날 저희는 인적 없는 폐가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명호는 문가에서 망을 보고 정유진은 주변을 살폈어요.
저는 다음 이동 경로를 계획했죠. 잠을 자는 것조차 교대로 헤어요. 한순간에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신고가 더 두려웠어요. 낯선 이들을 보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이 지역의 관행이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아야 했죠. 때로는 이틀, 사흘을 굶기도 했어요.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발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걷던 중 갑자기 순찰차에 불빛이 보였어요. 저희는 즉시 도로변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었죠.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인 채 순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중국에서의 이동은 밤에만 가능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어야 했죠. 때로는 숲속에서, 때로는 버려진 창고에서, 때로는 건초더미 속에서 낮을 보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기에 모든 순간이 극도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저희는 수십 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우회하다가 절벽 앞에 서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마을 개들의 짖는 소리에 새벽부터 도망쳐야 했죠. 라오스 국경을 넘는 과정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울창한 정글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곳에는 뱀과 거미들이 우글거렸어요. 밤에는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독충들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라오스 국경 수비대와 마주친 것이죠. 정글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 순간 저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어요. 약속된 대로였습니다. 한 명이 잡히더라도 모두가 잡히는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글 속으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온몸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추격자들의 발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총성. 그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정유진은 깊은 숲을 속에 숨었고 이명호는 계곡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서로의 안위를 걱정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아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기를 기도할 뿐이었죠다. 다행히도 저희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틀 뒤 약속된 장소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탈진 상태였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라오스를 통과하고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어요. 태국은 달랐습니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곳이었죠. 국경에서 저희는 자진해서 투항했고 곧바로 난민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아든 순간 저희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죠.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이명호는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3개월이 넘는 도피 생활 동안 처음으로 편히 잠든 것이었죠. 정유진은 창가에 앉아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민재야, 우리가 해냈어. 내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를 찾아가고 있어. 구름 위로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은 북한의 하늘과 똑같았지만 그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기내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희를 맞이한 요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명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고 정유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 국정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북한에서는 늘 어둠에 잠겨있던 도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모습인가?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북한군에서의 경험, 탈북 과정, 중국과 라오스에서의 도피 생활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조사실의 의자였어요. 부드러운 쿠션이 있는 의자는 처음이었죠. 북한에서는 딱딱한 나무 의자나 철제 의자만 써왔는데 이런 작은 차이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유진은 의자에 앉아 계속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조사 중간중간 제공된 식사도 충격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반찬이 5가지나 있었고 고기도 들어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사였죠. 이명호는 처음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한 침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하루 3끼 제공되는 풍성한 식사까지.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매일이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은행 업무 보는 법, 지하철 타는 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특히 컴퓨터 교육 시간에는 인터넷이라는 세상을 처음 접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이 공간은 저희에게 마치 마법과도 같았어요.
수업 중에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배웠을 때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한 현실이 북한에서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이명호는 그 수업이 끝나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나원의 일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화체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대형마트에 가보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진열대에 가득한 상품들, 마음대로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죠. 정유진은 화장품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화장품들 앞에서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명호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첨단 기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는 듯했죠. 교통수단을 배우는 시간도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보았을 때 그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열차, 에스컬레이터, 자동 발매기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택시를 부르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하나원의 의료시설도 충격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과치료, 심리상담까지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이곳이 천국인가 싶었어요. 특히 심리상담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저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하나원의 작은 정원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기가 24시간 공급되고 물은 언제든 쓸 수 있으며 배고픔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실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는 작았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 3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저희는 각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죠. 처음으로 제 방문을 닫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집단 생활이었고 탈북 과정에서도 한시도 편히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공간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고 물도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24시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온수 샤워를 했을 때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죠. 이명호는 첫날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한 무릎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현대식 의료기기로 정밀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에 이명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유진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의외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생리대였어요. 북한에서 여군들은 생리 기간에도 천조각을 사용해야 했고 그마저도 부족해 고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일회용 생리대를 손에 쥐고 정유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편의점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모든 것이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 때 문득 이런 평범한 행복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북한군에서는 한 벌의 군복으로 몇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죠. 세탁기에서 나오는 햇빛 냄새 나는 옷을 입으며 이런 작은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 셋은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으며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북한에 있는 전우들이 생각나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춰지기도 했죠.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들을 두고 온 미안함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 우리는 외식을 했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식당에서조차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누리기 힘든 호사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명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북한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알겠네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밝은 불빛들, 편안한 침대, 따뜻한 온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감사했고 또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 자유를 찾아온 기쁨과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늘 공존했습니다. 특히 민재가 생각날 때면 가슴이 메웠어요. 그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을 이제야 저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죠. 정유진은 때때로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북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명호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며 북한 소식을 찾았어요. 저 역시 밤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이렇게 감사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치른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 소중한 자유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여성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예술단의 무용수로 활동했던 리성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죠? 왜 북한 최고의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던 무용수가 탈북을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만수대예술단의 수석무용수라는 자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어요. 예술가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며 해외 순회 공연도 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침묵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만수대예술단의 정기 공연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늘 그렇듯 두근거렸죠. 동무 조국창가를 추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들려주시던 나만 노래가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리성주 동무, 5분 전입니다. 분장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객석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을 쳐다보니 바로 선전선동부 부부장 현송월이 앉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모란봉전자악단 단장 출신으로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음악이 시작되고 제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고 무대는 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카세트 테이프 속 노래들처럼 자유롭게 춤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위험한 상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마침내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송월이 직접 분장실로 찾아온 겁니다. 리성주 동무, 오늘 공연 인상적이었어. 현송월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뭔가 다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감사합니다, 부부장님.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소. 내일 오전 10시에 선전선동부로 오시오. 갑작스러운 지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전선동부 호출이라니? 이건 분명 단순한 공연 평가 이상의 의미일 텐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선전선동부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송월의 집무실로 안내되는 동안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들은 매우 따가웠죠. 들어오시오, 리성주 동무. 현송월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가족 관계부터 학창시절 기록까지 모든 것이 펼쳐져 있었죠. 동무의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소.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나만 노래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이력이요. 앞으로 내가 동무를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소. 단장에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주요 행사의 메인 무용수로 세울 생각이요. 물론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르겠지만 현송월의 말에는 달콤한 약속과 섬뜩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제 운명이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갔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저희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송월은 틈틈이 저희 안무 지도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거의 매일 선전선동부 행사에 참석해야 했어요. 무용수로서는 꿈의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열정이 정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현송월이 직접 안무를 지도할 때면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예술적 열정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섬뜩한 느낌이었죠. 밤마다 연습실에서 혼자 남아 춤을 출 때면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노래들을 흥얼거리곤 했어요. 그때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유도 잠시, 현송월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전선동부에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송월 부부장님이 오랜만에 직접 기획을 맡는다는 소문에 예술단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연습실에 도착했을 때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현송월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긴 생머리가 인상적이었죠. 알고 보니 러시아 유학파인 김은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모란봉전자악단 부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리성주 동무, 이쪽은 김은혜 부단장 동무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수석 졸업한 실력자지. 현송월의 소개에는 미묘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은혜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죠. 리성주 동무의 동무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보죠. 김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연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김은혜는 무용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적했고 부부장님은 그런 그녀를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그리고 며칠 뒤 김정은 앞에서의 첫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은혜가 직접 안무한 찬란한 조국의 미래라는 작품이었어요. 무용수들은 평소보다 2배는 더 긴장한 얼굴이었죠. 공연장 구석구석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무대 뒤에서는 김은혜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동안 저는 김정은의 표정을 훔쳐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이 공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죠. 특히 김은혜가 안무한 현대무용 부분에서는 눈빛이 반짝이는 듯했어요. 그리고 무대가 끝나고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박수를 치며 김은혜를 호명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 며 고용희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했죠. 그 말을 전해들은 간부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이게 끝이 아닌가 봐. 리성주 동무, 이번 공연은 어땠어? 다음 날 아침, 연습실에서 마주친 부부장님의 목소리는 서늘했어요. 평소의 위압적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신경질만이 묻어났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새롭고 참신했습니다. 부부장님. 그래요? 나는 좀 서구 취향이 과하다고 보는데 부부장님의 말에는 이전에는 없던 날이 서려 있었어요. 차가운 미소 뒤로 이를 악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선전선동부에서는 김은혜의 러시아 유학 시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파견 예술인들의 일상적인 검열이었지만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속삭임은 달랐어요. 현송월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김은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김은혜에 대한 조사는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 되었고 오히려 김은혜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지적인 대화가 화제였죠. 서구 문화의 장점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는 그녀의 발언은 마치 새로운 슬로건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에서였죠. 검은 정장 차림의 김은혜가 새로운 무용작품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를 듣던 간부들의 눈빛이 점점 더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김은혜 부단장 동무가 제안한 새로운 안무 콘셉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고위 간부가 현송월을 향해 물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부부장님의 입가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보였죠. 손 아래 사람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전장과도 같았으니까요. 검토해보겠소. 하지만 우리의 민족성과 주체사상을 벗어나선 안 되겠지요. 현송월의 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회의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부들은 하나둘 김은혜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현송월의 의견은 점점 더 설자리를 잃어갔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제까지 현송월 앞에서 허리를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김은혜의 농담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한밤중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리성주 동무, 지금 내 자택으로 오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소. 그렇게 저는 자정이 넘은 시각 현송월의 호화로운 자택을 찾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술병이 놓여 있었죠. 김은혜 동무를 주시하시오. 동무가 내 눈이 되어줘야겠소.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현송월은 김은혜와 해외 유학파들의 동향을 살피라고 했어요. 특히 그들의 비공식 모임과 연락망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했죠. 하지만 부부장님, 리성주 동무, 예술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시오?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이곳이오. 동무도 이제 알 때가 되었소.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가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양심과 스승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빠져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김은혜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저는 파악해야만 했죠. 점점 연습실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순수한 무용수에서 누군가의 첩자가 되어가는 제 모습이 말이죠. 리성주 동무, 오늘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동무의 예술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어느 날 김은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기회일까요? 함정일까요? 순간 현송월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김은혜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대화는 마치 춤추듯 우아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이어졌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는 사이 제 정체성은 점점 더 흐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일까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자유로운 노래처럼 순수하게 춤추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춤추는 제 모습조차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현송월의 지시, 김은혜의 미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희 예술가로서의 양심.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춤추는 예술가가 아닌 정치라는 무대 위에 또 다른 배우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공흥국가 합창단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평양대극장은 이미 삼엄한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었어요. 복도마다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출연자들의 동선 하나하나가 감시되고 있었죠. 무대를 위해 분장실에서 마지막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은혜가 갑자기 들어와 무대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현송월의 축하 인사 뒤로 제 동무가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원래는 합창단의 공연이 먼저였는데 말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경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리성주 동무,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조정했으니까요. 김은혜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읽히는 것 같았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현송월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리성주 동무, 내일 조심하시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지시는 현송월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신 것처럼요. 다음날 기념행사장은 예상대로 고위 간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김정은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무대 뒤에서는 현송월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계신 게 보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부부장님, 곧 시작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려는 찰나 김은혜가 먼저 부부장님께 다가갔습니다. 부부장님, 축하 인사는 제가 대신하는 게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말에 부부장님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습니다.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손사래를 치셨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행사가 시작되고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객석에는 김정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옆으로 당 고위 간부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죠.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현송월은 또 한 잔을 비웠어요. 드디어 현송월의 축하 인사 순서? 처음에는 평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술계가 말이요. 다 끝장이 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꼬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순간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옆자리의 간부들도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죠. 현송월은 그런 분위기도 모른 채 계속 말했어요. 서구 문물에 현혹되어 우리의 전통과 주체사상을. 그때였어요. 김정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죠. 무대 위에 현송월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신 듯했어요. 말씀을 멈추셨지만 이미 늦었죠. 이게 감히? 김정은의 낮은 목소리가 극장 안을 울렸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현송월은 무대에서 끌려나가듯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예술단 내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현송월의 측근이었던 안무부장이 갑자기 청진해 지방예술단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어서 총무부장도 함흥으로 좌천되었죠. 우리 예술단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평가받던 작곡가 김철혁 선생도 평양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그리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리성주 동무, 다음 주 영화 촬영소 개관 기념 공연은 취소되었어. 공연 담당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세 번째 취소된 무대였어요. 다음 날은 당 창건 기념 공연 출연자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었고 그 다음 날은 텔레비전 녹화 일정도 사라졌죠. 연습실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는 함께 담소를 나누던 무용수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연습실에 들어서면 갑자기 대화가 끊기곤 했죠. 누군가의 시선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 연습실 사물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갔는데 말이죠. 옷가지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떠올리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다행히 그건 항상 숙소에 두고 다녔지만요. 이제는 숙소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성주 동무, 요즘 연락이 뜸한 것 같아서요. 김은혜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연습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죠.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현송월 동무 측근들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그들과의 연락처라든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이게 함정인지 기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은혜의 말은 계속되었죠. 동무도 알다시피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예술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부장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녀의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현송월의 측근들을 더 몰아내기 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곧 제가 그들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동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김은혜가 사라진 후 연습실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현송월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몰락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김은혜의 편에 서서 살아남을 것인가? 밤마다 누군가가 제 숙소를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처럼 느껴졌고 복도 끝에서 들리는 인기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현송월의 소식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공연 취소 통보일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죠.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할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테이프처럼 저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습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오늘은 또 어떤 시선과 마주하게 될까? 어떤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예술가의 길은 이렇게 정치와 감시, 그리고 배신이라는 그림자와 함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작품 준비 때문에 무용수들이 하나둘 지쳐갈 무렵이었죠. 무대 의상을 갈아입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베이징에서. 김은혜의 목소리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대 의상실 뒤편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때의 당당한 목소리가 아닌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계좌 이체는 그럼 어떻게? 네, 스위스 쪽으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런 통화를 엿듣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김은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중국 측 거래선과는 달러로요. 네, 이번에는 50만. 그 순간 갑자기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누군가가 김은혜 쪽으로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단장님, 회의 시작해야 하는데요. 알았어요. 곧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해외 계좌와 달러 거래. 이건 분명 일반적인 예술단 운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김은혜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현송월의 지시대로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김은혜는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나가서 2시간 뒤에 돌아왔죠. 한 번은 그녀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흘끗 볼 수 있었어요. 중국어로 된 무역 서류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개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은행 계좌 번호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달러 표시와 함께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성주 동무, 뭘 보고 계신 거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김은혜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안무 노트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요? 제 책상에서요? 그날 이후 김은혜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차갑고 위험한 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죠.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은혜가 버린 쪽지들, 통화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 전부 다요. 하지만 이 정보들이 오히려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은혜의 또 다른 수상한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요. 현송월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예술단의 모든 자금 흐름을 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은혜는 예술단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현송월의 실각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늦게 부부장님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차가운 달빛이 창가에 비치는 걸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성주 동무? 이런 늦은 시간에 현송월의 얼굴은 한층 더 야위어 보였어요. 자택연금 이후 처음 뵙는 거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주름진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죠. 부부장님, 김은혜 부단장의 일로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해외 계좌번호들, 통화 내용을 적은 메모, 수상한 외출 기록들. 현송월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이 증거들은 확실하오? 네,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예술단 자금을 해외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송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창밖을 날카롭게 응시하시더니 저를 향해 손짓하셨어요. 리성주 동무, 지금 당장 돌아가시오.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현송월의 반응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적극적일 줄 알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예술단을 뒤흔들었습니다. 현송월 부부장님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혐의는 해외 도피 자금 은닉. 제가 제보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죄목이었어요. 리성주 동무, 어젯밤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날 복도에서 마주친 김은혜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섬뜩한 미소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어요. 그냥 숙소에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 말이 꼭 사실이어야 할 거예요. 저 말을 남기고 김은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서 저는 강력한 경고를 느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불길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먼저 정체불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동무의 할머니는 아직도 카세트 테이프를 듣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걸?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택은 동무의 몫이에요. 침묵을 지킬지 아니면. 게다가 시작된 끝없는 노크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밤새도록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죠. 다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현송월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져버렸고 김은혜는 제가 가진 모든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또다시 울리는 노크 소리. 이번에는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리성주 동무, 아직 깨어있죠? 김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카세트 테이프를 꼭 쥔 채 이 긴 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노크 소리는 계속됐어요. 마치 제 죄책감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이곳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겠다고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희 탈북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탈북 계획을 마쳤을 때 선양에서 공연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함께 공연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양 공연장의 분장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무용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리성주는 거울 앞에서 하얀 한복 저고리에 깃을 매만졌죠. 오늘따라 손끝이 유독 떨렸습니다. 성주 동무, 이제 곧 시작이에요.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장실을 나서며 저는 구석에 놓아둔 검은색 가방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탈북용 일상복과 가발이 담겨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대 뒤에서 그리운 금강산의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로 나만 음악을 몰래 들려주시곤 했거든요. 우리도 원래는 다 한결애란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대로 나서자 객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공연은 특별히 다른 관광객들도 초청된 자리였습니다. 첫 동작을 시작하며 그들과 눈이 마주쳤죠. 평소와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자유로운 미소,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춤을 추는 내내 북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현송월의 차가운 미소, 김은혜의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수많은 밤 연습실에서 흘린 땀방울까지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려 하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 이어졌어요. 평소보다 오래 더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란 걸 관객들은 모를 테지만 리성주의 마음은 이미 작별 인사로 가득했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서기 전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공연장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수상한 기색은 없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화장실 칸에 들어가 준비해둔 가방을 열었어요. 검은색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가발을 썼습니다. 거울 속 낯선 모습에 잠시 얼어붙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약속된 시간에 저는 공연장 뒷문에서 중국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의 차에 오르자마자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선양의 밤거리를 지나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첫날 밤은 작은 여관에서 보냈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쫓아올까봐, 브로커가 배신할까봐 온갖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관광객으로 변장했어요. 브로커가 건넨 옷을 입고 화장도 달리했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중국어를 모르는 벙어리 관광객입니다.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 다음 만난 새로운 브로커는 라오스 국경으로 안내했어요. 밤중에 산길을 걸었죠. 발목을 삐기도 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 했으니까요. 라오스에 들어서자 숨통이 조금 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죠.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향했어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다리는 부어올랐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마지막 국경을 넘어 태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태국 경찰에 자수해서 난민 신청을 해야 했죠. 구치소에서 보낸 2주는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 곧바로 조사를 받고 교육을 받는 하나원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하늘은 낯설 만큼 푸르렀습니다. 3개월의 교육 과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이 흘러나왔죠.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얼마 전까지 저곳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더군요.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죠. 매일 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특히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부 인사도 못 드리고 온 게 가장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아침마다 몰래 연습실에서 춤을 추었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춤추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연습실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았죠. 따스한 햇살이 어깨를 비추었고 바람은 새로운 희망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걸.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 저는 홍대 골목 사이 오래된 건물 2층에 작은 무용학원을 열었습니다. 강북에서 원룸을 구하고 모아둔 정착금으로 시작한 작은 도전이었어요. 처음 공간을 보았을 때는 너무 허름해서 망설여졌죠. 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탈북자세요? 첫 수강생은 15살 탈북 청소년이었습니다. 하나원 출신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만났죠. 아이의 눈빛이 제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춤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너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북한에서 배운 무용과 나만의 현대무용을 접목해 아이만의 표현법을 찾아갔어요. 점차 웃음도 늘어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북한 출신 무용 선생님이란 타이틀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게 특별함이 되었죠. 남북한의 춤을 모두 아는 선생님이란 게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선생님, 북한 무용도 가르쳐주세요. 남한 수강생들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정치적 편견 없이 순수하게 예술로 다가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스튜디오 1주년 발표의 날이었어요. 30명의 수강생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무대였죠.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객석은 가족들과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마지막 순서는 그리운 금강산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 탈북 청소년들과 남한 수강생들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북한 무용 동작에 현대무용의 자유로움을 더했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춤으로 어우러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부모들이 보였어요. 특히 탈북 청소년들의 어머니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저와 똑같은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예술은 자유로운 영혼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정치도, 이념도, 누군가의 지시도 필요 없다는 걸.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예술이 되는 거죠. 발표회가 끝나고 수강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가족 같았죠. 남과 북이라는 경계는 이미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만수대예술단의 무용수가 아닌 자유로운 예술가 리성주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홍대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제가 원하는 춤을 마음껏 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춤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죠. 할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그 노래들처럼요. 거울 속 제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춤은 이제 저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더 진실되게.